이분은 학교를 나와 본격적으로 진행한 나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성실님 그 얘기하는 나눔은 무엇인지 나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나눔하면 누군가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 주는 또 일반적인 나눔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하다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아이들의 인성을 많이 좀 집중했었죠. 너가 누구를 봤을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많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네네.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네. 나눔 교육을 해주세요라고 네. 많이 접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다른 분들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그거 갖고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질문들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렇지. 선생님 저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 뭘 나누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그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자존감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나에게 나눠야 된다. 그때 이제 만났던 분이 요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이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되신 분인데 오래전부터 자존감에 대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자아가치감과 자아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좀 차용을 해서 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주기 전에 먼저 내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하는 게 먼저 아닌가.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한 나눔, 나를 위한 나눔을 출발을 했었고 그러다가 서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찾아가다가 동물들의 사례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동물들에 관한 다큐도 보고 책을 보면서 그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실제 박쥐들 사이에서 박쥐 두 마리가 붙어 있으면 한 마리가 나가는데 한 마리가 앞에서 못 나가면 얘가 흡혈을 해봐서 얘한테 피를 나눠주죠. 헌혈을. 근데 웃긴 건 다음에 얘가 나가고 얘가 아프면 얘가 와서 또 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와서 안 주면 얘도 안 주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약간 상호성에 대한 개념.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그러니까 호혜까지는 아니고 상호적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줘야만 주는 이런 관계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에 접근하면서부터 그거 갖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제가 책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마이클 토마셀로가 이기적인 원숭이와 이타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요 안에 보면 나를 위한 나눔, 우리를 위한 나눔, 모두를 위한 나눔. 여기서는 뭐 다른 용어를 썼지만 그 개념을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나눔은 무엇일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책이 나온 거는 첫 번째 그런 일방적인 얘기할 때 이 책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상호 얘기할 때 이 책이 나온 건가요? 1권과 이 책이 1권 같은 경우는 네. 일방적인 것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걸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교수법 같은 책이었고. 교수법 같은 거고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는가, 나누는 방법 이런 거고 두 번째 책 같은 경우가 살아있는 것도 나눔이다라고 해서 자존감 얘기가 처음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 드디어 자존감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책을 좀 상호 나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약간 마을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두를 위한 나눔 얘기가 조금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된 게 이제 세 번째 책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나눔에 대한 어떤 정의나 자신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바뀌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시기별로 뭔가 지금까지 이룬 어떤 변천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 주면 어떻게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부분이라면 두 번째가 이제 상호 교환적인 부분이라면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호혜에 의한 선물에 의한 순환 경제 아닌가.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나눔이 되려면 사실 마을에서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뭔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얘기하는 게 받는 나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기만 하는 나눔은 주기만 하다 보면 끝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은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는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다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주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순환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타임머니라고 해서 타임뱅크. 타임뱅크. 네. 그래서 아드가 칸이 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이게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자꾸 대상자로만 취급을 하고 뭔가 저 사람에게 나눔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깨고 싶어서 다양한 받는 나눔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 세 번째 책이 그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순환에 건가요? 대한 이제 경제적인 측면들을 좀 네. 자세하게 좀 쓴 거죠.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누기를 했다로 책을 냈었죠. 그럼 여기에 주로 담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주로 여기 담긴 내용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식의 경제 구조 그리고 이제 주로 썼던 내용이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 돈 또는 일들을 마을에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적인 나눔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보통 1차 나눔, 2차 나눔 얘기하거든요. 1차적으로 직접 주는 직접적인 어떤 나눔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써야 되는 안전 기금을 쓰기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업들이 뭔가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뭐냐면 원래 써야 되는 안전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세이브하기 위해서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펜스라든가 뭐 밑에 망을 친다든가 뭔가를 세운다든가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2인 1조를 1인 1조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비용만 제대로 써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쓰면서 그 돈을 벌어서 어디 기부하는 건 또 나눔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나눔인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만 해내도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을 그냥 그러니까 내 골목만 제대로 썰어도 그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나눔이 충분히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삶 자체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많이 벌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나눔이 자기 되는. 생활 속에서 자기 직업 속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제주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할망바다라고 해서 그 할머니들이 이제 해녀 할머니들이 상군이 있고 중군 하군이 있는데 아예 상군을 하다가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잘 못하잖아요. 또 새로운 해녀가 있으면 그분들을 불쌍하니까 우리가 가서 많이 잡아와서 너네 줄게가 아니라 니네는 여기서 해. 근처 바다를 주고 좀 먼 바다에 나가서 상군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면서 함께 뭔가 기금도 마련하고 마을에서 쓰일 수 있는 돈도 함께 마련한다는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내가 아직도 사회에 좀 쓸모 있는 존재다.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요구하고 그걸 더 필요로 하는데 뭔가 노인들 그러면 뭔가 뭘 시혜적으로 뭘 줘야 되고 뭔가 돈 주면 좋아할 거다 내지는 뭔가 서비스를 주면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어르신들을 또 그 자존감을 낮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나눔이 가진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존재 의미를 살려주는 것 맞습니다. 이런 것인 것 같네요. 네. 그럼 나눔 교육하면은 사회 다양한 분야, 영역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야, 영역에서 이 나눔 교육을 하시고 시기마다 그럼 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주로 학교 선생님으로서 책을 냈으니까 주로 학교 설례도 왔었고 그러겠네요. 네. 두 번째 이제 학교를 나와서 두 번째 책을 냈을 때는
주로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네. 이쪽에서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을 냈을 당시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쪽 이쪽에서 많이 하고요. 지금도 골고루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데서 좀 하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주에 살다 보니까 제주에 있는 지역아동 센터하고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아동 센터 작년에 같은 경우에 18회를 한 지역아동 센터에 들어가서 그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약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한 18회 정도 했었고 올해도 뭐 청소년 쉼터라든가 지역아동 센터라든가 또 동네에 있는 아빠들하고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화 가지고 접근해서 인문학 공부하는 게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죠. 보니까 이 순서대로가 그 상호성과 주체성이 점점점 확대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전성실의 성장하고도 사실은 연결되어 다 연결되어 있는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떤 사람들이 지금의 이 나눔 교육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교육을 듣는지.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뭐 다양하죠. 네. 근데 요즘은 좀 그 돌봄을 돌보는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두 번째 책 냈을 당시에는 돌봄을 받는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관들에서 요청을 해서 자존감 이런 거. 그런 분들 교육을 많이 했다라면 지금은 돌봄을 받는 분들을 돌보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즘에 많이 뭐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생기죠. 그렇죠.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니까 소진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분들께 이제 교육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실제로 돌봄을 받는 분들하고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정답.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상호 주체여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상호 주체라기보다는 책임을 약간 미루고 얻는 건 더 많이 가져가려 하는 것 같은 부분을 보여서 여야를 떠나서 좀 더 많이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전에 한번 어느 당에서 요청이 한번 왔다가 캔슬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 좋을 텐데. 그때 갔으면 참 무슨다. 어? 빨간, 파란, 뭐 파란당. 네. 예. 잘 들으셨죠?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사실 그 나눔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습관화돼야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실천하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이라는 게 완전 경쟁주의, 그다음에 능력주의 뭐 이런 거에 되게 만연한 어떤 그런 교육 현장이다 보니 이런 나눔 교육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쓸모없다. 이게 뭐 학교 가는데 뭐 도움이 되냐? 이런 식으로 되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초중고등학교 때? 아니 오히려 좀 초등은 분위기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뭐 이렇게 막 터부시되지는 않고요. 초등은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지금 없고 오히려 중등이나 고등 가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입시 위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등도 뭐 자유학기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학생들보다 그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재 양성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전에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같이 전라권이나 경상권 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사업을 좀 접으면서 좀 그게 좀 끊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약간 좀 맥이 좀 끊긴 느낌? 그럼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건가요?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요? 오히려? 와서 요즘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진짜? 네. 저도. 들으셨죠?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전성실 대표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나눔 교육 전도사로서 자격을 좀 갖추시고 학교 현장으로 좀 많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초등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서희초 사건 이후에 진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어떤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또 온라인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떻게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단절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학년 아이인데 친구한테 하기 제일 힘든 말이 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인데 하기 힘든 말. 놀러 가자. 놀자. 애도 안 껴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학원 가야 되고 막. 친구랑 놀자란 말을 해서 거의 거절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나 오늘 바빠서 안 되고 말이 안 뭐 때문에 안 진짜. 되고. 근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놀 가능성이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거절을 당해버리는 순간 그렇지. 가능성이 사라지기 맞아. 때문에 그걸 잘 못 물어보는 거예요. 차마 못 물어보는 거지. 너무 불행하다 정말. 진짜. 근데 제주 와서 놀랬던 게 제가 제주에서 어느 학교에서 첫해 22년도 근무했었는데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핸드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잘 안 보고 같이 놀아요. 학원도 가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빈 시간에 학교에 와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논다. 그러니까 여기가 코로나 때도 등교를 했던 곳이라 그 단절감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쨌든 그런 신뢰관계나 친근감이 아직은 형성돼 좀 여기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포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다양한 뭐 이렇게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또 분야, 80대 노인도 해요. 예, 계층 장애인들도 이렇게 되게 뭐랄까 베리에이션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또 이렇게 계층마다 뭐 다르죠. 분야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컨텐츠로 좀 접근을 해야 사람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례도 약간 그쪽에 맞게끔 사례를 가져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뭔가 그런 준비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컨텐츠나 그런 교육 준비 이런 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건 주로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하죠. 영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래서 네. 그 영화를 1년에 한 160편 정도 보거든요. 그 영화에서 추출한 1년에 160편. 짤들만 해도 뭐 몇천 개가 있고 이야. 요즘은 뭐 어디가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많아서 그다음에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TV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짤들을 되게 많이 갖고 영상의 짤을 많이. 그렇죠. 장애인들이면 장애인에 맞는 영상이 있을 거고 노인이면 노인에게 맞는 게 있고 어린이면 어린이에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일단 얘기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맞아.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강의가 영화인문학. 아무래도 자기한테 좀 친숙한 그렇죠. 방식을 친숙하기도 하고 하고 사실은 이해가 사람은 잘 돼요. 이야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그쵸. 하잖아요. 그 서사라는 게. 네. 저도 설명해 줬고. 네. 그러네요. 그럼 나눔 교육하면서 어쨌든 많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 뭐 사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또 나눔의 이 정의별로 예, 시기별로 정의가 되게 달랐었잖아요. 그때마다 사건이나 사람도 다르고 달라지게 했던 뭐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뭐.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요 안에 내용인데 지금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묘라고 있어요. 동묘요. 네, 동묘 쪽에 동묘. 그 주민센터가 하나 있어요. 네네. 이제 거기서 연락이 한 번 와서 강의 좀 해달라. 거기도 어르신들 많죠. 이제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요. 뭐 5, 60대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강의를 다 하고 나가는데 여자분 한 분이 50대 그때 제가 40대였으니까 50대 여자분이 딱 오시더니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어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듣고서 자기가 뭔가 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60대, 70대, 그러니까 70대, 60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오신대요. 오셔서 아유 이거 얼마야 뭐 되게 싼 거만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많은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싼 거 1,000원짜리 하나만 매일 사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대요. 아저씨 왜 맨날 이렇게 와서 나 귀찮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하시는데 비싼 것도 안 사면서 그렇지. 그때 하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그래야 너랑 얘기 더 할 거 아니야.
말걸기 수법이었군요. 거기 굳이 수법이란 단어 안 써도 되죠. 기법?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듣고 아 내가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오셨구나. 그분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갈 힘이 생긴 거야. 그렇지. 엄청난 인사이트.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되게 싸고 1,000원짜리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긍정감을 계속 줬던. 근데 더 무서운 건 주변 할아버지 나 좀 돼. 진짜? 다 그렇게 오시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때는 그냥 흘려 지나갔는데 제 강연을 듣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참 큰 역할을 했구나. 그러네. 진짜 큰 역할 하셨네. 근데 추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되게 막 이미 많은 나눔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대표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한 덕분에 그분의 자존감도 엄청 올라갔겠어요. 그분은 좀 힘들겠지만 계속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보람을 찾은 좀 거니까. 느끼겠죠. 그러니까 되게 정말 좋은 일 하셨네. 그런 정말 동묘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신 것 같네요. 아니, 그런 분도 계셨고 네. 동대문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서울시에서 그때 복지사업 한 거 있었죠. 네. 무슨 사업인가 했었는데 1, 2, 3년 차까지 예산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통장분들이 모이셔갖고 그 혼자 사는 분들 봉사 다니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1, 2, 3년을 제가 다 가서 가긴 했었어요. 1년 차 때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해는 나오시게 해라 막 이렇게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4년 차 때 저를 또 부른 거야. 복지사가. 끝났는데? 끝났는데 상업 끝났는데. 부를 이유가 없을 텐데. 그렇지. 예산이 돈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자비를 내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동이다. 근데 복지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예산을 가지고 이야. 저를 부른 거예요. 이야. 그런 사례들도 꽤 있더라고요.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네. 그럴 때 정말 보람이 있겠어요. 뭐 그럴 때는 돈 안 줘도 가죠. 그러니까, 그쵸? 진짜. 네. 네. 훌륭합니다, 진짜. 저도 네. 제안해야겠네. 그렇죠. 돈 안 주셔도 네. 제주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자신한테 나눔 교육을 해서 난 정말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거 좀 아쉽다. 혹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하길 잘했다. 내지는 좋았다. 이런 거라든지. 좋은 부분은 뭐 네. 저부터 일단 어떤 자존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뭐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좀 더 커졌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영향이 가니까. 그러니까 본인과 주변을 더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것 그렇죠. 1차적으로 네, 자기한테도 좋았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나눔 교육 하는 목적이 나눔 교육이 더 이상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네.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한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그 우리 후모에서도 아예 세계시민 컨텐츠 하나로 나눔 컨텐츠를 넣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부학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나눔 교육의 장점과 단점 좀 이어서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했던 나눔 교육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같이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왜냐면 제가 매뉴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게끔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서 이제 그걸 약간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뭔가를 해서 교육을 하고 싶어 하지 이만큼을 알고 거기서 자기 걸 만들려고 하고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새 이제 특히 자격증 시대면서 뭔가 이렇게 딱 매뉴얼화 해놓고 그것만 딱 습득하면 내가 써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좀 이렇게 체계화 시키거나 이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맞아요. 반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초창기 때 그 제안 받았다가 그렇죠. 꺾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다른 것도 좀 그렇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계속 들었다 보니까
일상의 문화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문화처럼, 그러니까 내 생활처럼 이렇게 녹아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나눔 교육이 좀 더 대중화되어야지 사실은 그게 내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 제가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념을 좀 일반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면 나눔하면 줘야 된다. 불쌍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5개념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단 많이는 알려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나눔의 자존감 개념을 도입한 게 제가 사실 거의 처음이라서 네. 그 부분도 많이 일반화되긴 했어요. 그 처음에 한 2012년도, 1년도 이때는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5만 군데서 다 불러줘요. 그치. 막 처음 접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나누라고 뭐죠?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일반화되면서 약간 또 무뎌진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저도 여력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캠프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한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그럼 제2의 나눔 교육 연구회 같은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글쎄, 제가 요즘에 그런 욕심이 없어. 네. 하여튼 앞으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네네. 네.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게 네네.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거의 수천 번? 그쵸. 거의 지금 강연만 다니신 것만 해도 3년에 한 거의 한 수천 3,000번 번? 했죠. 3,000번 정도 우와. 하셨는데,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비결이 뭔가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 하면 지겹지 않나요? 다른 걸 갈아타고 싶거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나요?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이렇게 할 때도 많겠어요. 그죠. 3-4번 할 때도 있었죠. 와, 거의 집안 포함해서. 강의하는 기계네요, 그냥. 그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동안 저기 강의 자판기라 그랬고. 네, 아, 진짜 자판기. 누르면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매년 1-2월이 비수기잖아요. 3월까지. 네.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든 때죠. 왜냐면 올해는 무엇을 할지를 그때는 다 만들어놔야 되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배움이 짧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숙성될 시간은 짧고 짧은 거죠. 토해낼 시간은 많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뭔가를 또 접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힘들었었어요. 아, 그렇겠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아마 제주로 내려온 것도 있어요. 아, 그랬구나. 다 네. 떠나서 이렇게. 왜냐면 그렇겠다. 제주 오게 되면 강의를 거의 못 하거든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육지와 단절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점점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도 되게 옅어지면서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나눔 교육, 특히 우리 전 대표님께서 하신 나눔 교육은 뭐라고 해야 되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강의하시다시피 하시고 계신데, 그런 대표님께서 지금 최근에 제주에 좀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 제주에 정착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시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궁금합니다. 3부에서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뿅! 뿅! 뿅!